이제 오이코스 9차 학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8월에 방학을 하는 바람에 너무 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긴 있는데 김은아 선생님을 향해서 카메라를 지금 돌려놨습니다. 김은아 선생님이 21세기 신유물론과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주제로 박준현 선생님이 쓰신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예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책을 김은아 선생님께서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서 정리를 하셨고 그것을 조금 이따가 파일을 공유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계시나요?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리고 또 이게 오프에 새로 오신 학생이 있어서 간단하게 김은아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김은아 선생님은 건국대의 연구원으로 계시고 문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고 그리고 오이코스 아카데미 인문연구소의 공동 대표로 저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시고 소설가이시고 평론가이십니다. 이제 김은아 선생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올려놓은 공유하는 지금 자료 제목을 보시면 21세기의 신유물론과 사변실제론 이렇게 놓고 이제 이 박준영 선생님이 쓴 책이라는 비판적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신유물론에 관한 부분은 이 파트 4 부분에 좀 모아져 있고요. 앞부분에 좀 다른 주제들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제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를 보시면 700페이지거든요. 700페이지나 되는 걸 내가 길어야 1시간 20분 되는 시간에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소개하려고 한다면 이게 일단 소개되는 개별 철학자마더라도 8명, 9명 또 관련된까지 하문까지 합치면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에 대해서 제가 10분씩만 얘기해도 벌써 시간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의미가 없다.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저자가 신유물에 대해서는 잘 국내에서는 그동안 제일 열정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소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래서 자기 공부한 신유물론 관련 학자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저자 자체가 사실 들레즈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신유물론의 출발 자체가 들레즈에 있고 그래서 신유물론을 그 다음에 얘기 꺼낸 최초 세대가 마누엘 베란다하고 로지 브라이도티가 있고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제 신유물론 전개에서 마뚜르하고 메이야수 바라도 넣고 또 새로운 세대의 분류에서 이제 수행적 신유물론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계속 이 책을 여기서 제가 발제를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들레즈 빼놓고 이후의 다른 철학자들은 일종의 그런 뭐랄까 들레즈의 주석 보충 설명 같다는 느낌이 들고 방법이 없어. 들레즈만 공부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압도적으로 이 나머지 철학자들 들레즈의 그림자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책이 저는 처음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좀 일반인 독자들에게 신유물론을 좀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철학에 훈련이 되지 않는 일반 독자들은 전혀 읽어낼 수가 없는 너무 전문적이에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서를 엄청난 분량의 전문서를 가지고 또 너무 많은 개별 학자들만 다뤄도 사실 2시간 내내 제가 해도 다 못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방향을 쭉 바꿔가지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게 막연히 다른 사람이 쓴 책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우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이 어디에 써 있는가를 좀 더 명명해줬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신유물론자들을 신유물론자들 그리고 신유물론에 포함한 좀 까다로운 예를 라뚜로도 있고 레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 유물론자를 해놨지만 그 사람은 사변실제론이거든요. 하몬 같은 그쪽 진영의 숲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냥 신유물론으로 쓸어 넣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1세기 들어와서 큰 철학 흐름 중에 하나는 이제 신유물론이고 한쪽은 이제 사변실제론 그리고 또 신실제론이라고 하는 주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신유물론하고 실제론이라는 두 가지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신유물론하고 실제론자들하고 근본적인 개념들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들은 무엇을 공유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는가를 큰 그림을 개념 중심으로 개념적인 도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개별적인 신문을 공부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그래서 신유물론과 사변실제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유물론에 대한 좀 쉽고 명료하게 정리된 책은 아마 머지않아 우리 신기현 선생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거 자꾸 조금만 봤는데 굉장히 쉽고 명료해요. 그게 우리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지금 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제가 브리노 라띠우르의 과학의 문학 편지 184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멀티버스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그런 세계들의 싸움을 상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입니다. 멀티버스하고 세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계가 유니버스랑 같지 않습니까? 우주. 유니버스하고 월드는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월드에도 하나가 아니고 다수인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물론이 아닌 신실제론이나 사변실제론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드러난다고 봅니다. 왜냐? 유물론에서 말하는 세계는 유니버스, 그냥 우주. 무슨 우주냐? 양장물리학적 우주. 원자들로 가득 찬 우주. 이거는 무슨 우주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우주가 세계 전체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브리노 라뚜르를 비롯하여 요즘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뭐 데스콜라라든가 그리고 사변실제론자들 혹은 마르쿠스 가브리엘 같은 신실제론자들하는 우주란 것은 유니버스 물질적 우주란 것은 무한히 다양하게 많은 복수적인 세계들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야.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그럼 왜 그럴까? 어디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걸까? 그걸 이해하지만 신유물론에서 말하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존재론하고 다른 실제론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우선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키워드를 보시면 먼저 실제와 물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논의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철학을 이야기와 철학도 보면 진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신유물론 진영이 있고 신실제론 진영이 있고 사변실제론 진영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합종 연행이 막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것들이 왜 어디서 갈라지고 어디서 연결되는지를 보려면 먼저 그 철학적 개념 군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실제와 물질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관계주의와 실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전개체적인 잠재력. 이게 이제 들레즈 주의 철학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들레즈 철학은 한마디로 잠재력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베르그송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잠재력과 이 현실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리티와 액츄얼리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일한 자연, 우주를 세계를 하나로 보시냐 다수를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환원주의와 비환원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계에 도대체 하면 이 세계라는 것에 의미가 있느냐. 물질만 있다면 물질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과 변화, 이거는 이제 유물론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 사이에서 이 개념군들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분야에서 또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되게 참 묘합니다. 예를 들면 브리노 라뚜르하고 하몬을 얘기를 하자면 라뚜르는 화이트헤드라든가 그쪽 계열이라서 철저하게 반잠재력주의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관계주의. 어떤 계층 생각할 때 관계를 통해서만 계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몬은 철저하게 실체주의. 관계 맺기 이전에 실체가 먼저 있어야 돼. 완전히 정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몬은 라뚜르의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후계자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는 라뚜르하고 하몬이 공통된 출발점이 뭐냐면 둘레주적인 전개체적인 잠재력이 아닌 이 사람들은 오직 이미 개체들에서 출발하거든요. 철학이. 둘레주는 잠재력에서 출발해요. 생산자가 있고 개체들은 생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공장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죠? 각각 어떤 부분에서는 정반대, 적인데 어떤 분야에서 동지야.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여기서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것들은 여기 맥락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설명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책은 신윤물론을 다루고 있고 저도 신윤물론 이전에 호감을 갖고 있지만 어떻든 신윤물론만 새로운 흐름인 것이 아니고 실조론이라는 또 다른 큰 흐름이 지금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실조론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얘기도 많이 되고 있고 책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20세기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는 신유물론이 더 강조를 하는 건데 이 근대의 기계적 유물론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물질은 움직이지 않는 수동적인 그때 불과하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 작용을 가해야지만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추구 물질들만 봤어요.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CO2라는 물질이 그냥 수동적이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당장 수동적으로 할 수 있지? 그래서 CO2든 수소든 탄소든 무엇이든 물질 자체 감아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고 능동적인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문제의식에서 이제 신문론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페이지 보시면 이 90년대 우리가 흔히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철학 시기를 붙였습니다. 60년대부터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전 세계 이제 인문학계를 풍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구성주의라고 하거든요. 구성주의라는 건 뭐냐? 철저하게 이것도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담론이라든가 언어학적 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세계는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인간이 어느 분수로 나가거든요. 어떤 우리가 실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이 실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막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라져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푸코나 데리다에서 저 정도로 드러나지만 데리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책 바깥에 물질이 있잖아. 그래서 이 한마디로 그냥 되는데 어떻든 그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소위 말하는 문화 결정론 비슷하겠죠. 페미니즘 분야에서는 그렇죠. 여성의 성이라는 것이 문화에서 결정되더라. 여성의 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권력과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수행적인 반복 실천에 의해서 버틀러가 주로 막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여자는 이래야 돼. 여성 다음이 이런 거야 라고 사회의 권력과 담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 내면화시키면 사회적인 젠더로서의 여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도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성이 원래 갖고 있는 신체가 갖고 있는 그런 걸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걸 뚫고 나오서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힘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잉 여기 보면 가브리엘 마르쿠스의 녹색 안경론 제가 저 위에 그죠? 여기 있는데 이 녹색 가브리엘 마르쿠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실제론을 참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칸트 녹색 안경론이라는 게 이제 칸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칸트는 우리가 물 자체에 직접 다가갈 수 없고 우리 전부 녹색 안경을 쓰고 있다. 우리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그게 현상이 있고 우리 그밖에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구성주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 오니까 녹색 안경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빨간 노트 파남보 아무 안경이나 다 쓰고 얘기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문화 중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상대주의화 되어버리고 주관주의로 빠져버리면서 실제 이 세상은 객관적인 물질들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유물론과 사변 실제로는 공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 유물론하고 이런 지나친 구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흐름이 21세기에 이제 유럽과 영미 쪽에서 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담론적 구성주의에서 이 수동적인 대상이거나 혹은 배제되어 있던 물질적이거나 어떤 신체적인 현실 혹은 이 뭐랄까 객관적인 실제들 인간 의식 바깥에 있는 그것에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페미니즘 철학에서 사실 신유물론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쪽 뒤쪽에 나오는 뭐 제인 베넷이라든가 카렌 바라든가 또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뭐 다나 헤르웨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다 페미니즘 계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의 능동성이라든가 행위성, 물질이 가지고 활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미니즘 쪽에서 많이 좀 시작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2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일 우주론과 복수 우주론 세 개론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하고 실제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질 개념과 실제 개념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유물론도 실제론이긴 합니다. 왜냐? 유물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는 물질밖에 없어. 물질 이론론을 주장하거든요. 모든 게 다 물질이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론에서 말하는 이 실제 개념하고 유물론에서 물질만이 실제라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럼 전통적으로 우리가 철학에서 특히 이 사변 실제론이나 신실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가면 실제라는 게 철학에서 실제라는 것이 철학사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우리가 사실 실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다 가면요 이것도 철학자들이 서른 사람마다 정리가 다 달라. 정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맥시멈만 10개에서 11개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인식론적 실제론도 있고 또 뭐 존재론적 실제론도 있고 뭐 형이상학적 실제론도 있고 역설적 실제론도 있고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 나는 실제론자인데 이런 실제론자야. 예를 들면 하먼 같은 경우는 사변적 실제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마르쿠스라든가 뒤에 페라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신실제론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용되는 그죠? 통용되는 다 실제 정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략적인 그죠? 통략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인간의 사유나 의식으로부터 사물은 독립되었다. 인간의 사유나 언어하고는 무관하게 이 컵이 존재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죠? 그렇죠. 이 컵이 내가 있든 말든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순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간은 다 사라졌어. 지구에서. 얘는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박 실제로니까 소박하게 이제 실제가 우리 마음 밖에 어떤 물질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일단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왜 이게 당연한데 왜 당연한 것 같지 않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면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가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이 파란색은 빛이 있으니까 나한테 파랗게 보이잖아. 그죠? 파란색이 나한테 반사니까. 빛이 꺼지면 검잖아요. 그죠? 깜깜한 나누면 검해. 그러니까 얘 진짜 색깔은 뭘까요? 알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인간의 인지라는 것은 감각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죠? 인간의 감각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나 개는 흑백으로밖에 세상을 못 봐요. 고양이한테는 뭘로 보입니까? 검은 거지. 그죠? 그럼 고양이가 보는 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보는 게 진짜? 알 수가 없죠. 때문에 칸트는 물 자체가 있긴 있어. 있죠, 있기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고만 일단 출발적으로 알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인간은 옷은 가지고 이건 동그랗고 이런 범주도 쫙 가지고 이 컵은 동그랗고 원통형이고 범주를 정확히 써서 컵이다 가고 얘기를 뿐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그래 감각 우리가 한계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있는 건 사실. 그러면 이걸 내가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제로는 보통은 보면 이 실제로 그럼 반대말은 뭐냐? 관념론을 칩니다. 관념론. 관념론이 뭡니까? 이 세계는 정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 철학의 대표적인 거죠. 세계 정신이 있어가지고 세계 정신이 적자적 상태에서 자기를 외화시켜서 물질계를 만들어내요. 물질 속에서 정신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적자 단계에서 대자 단계에서 그다음 적자 대자 상태에서 조금 이제 철학이 돼요. 그죠? 그럼 뭡니까? 진짜 존재는 실제는 세계 정신이죠. 그죠?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만드는 게 세계 정신이니까. 그죠? 그리고 보면 이제 관념론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관념은 여러 가지 종류지만 어쨌든 실제로는 반대말은 관념론입니다. 유물론은 당연히 그 실제로 속하겠죠. 왜? 물질적인 게 있다고 하니까. 그죠? 이게 관념이 아니거든요. 관념이 얘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컵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낼 뿐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들어가면요. 이 실제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명론에 대립되는 겁니다. 왜? 관념 중에서도 실제론이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에게서는 우리가 실제 리얼이라는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 철학에서 아셔야 되는데 진짜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 플라톤에게는 뭐가 진짜 존재합니까? 이데아가 진짜 존재하죠. 이데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주 바깥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로서 이데아, 완전한 이데아가 있고 여자로서 완전한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 컵으로서 이데아가 있죠. 바퀴벌레 이데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데아를 보고 조물주가 물질적인 걸 쪼물쪼물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모방해서 만들어낸 걸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약간 환영입니다. 환영. 진짜 실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철학에서 더 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진짜 존재하는 겁니다. 얘는 이데아의 그림자예요. 플라톤 철학에 따르면 그래요. 얘는 그냥 그 그림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이 물질에게야말로 환영이고 플라톤에게는 이데아라는 관념이 진짜 존재하는 그 리얼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플라톤도 관념적 실제론자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플라톤은 남자, 여자, 컵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남자로도 남자 기문화도 있고, 그죠? 많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인 것이고, 그냥 남자는 보편적이잖아. 모두 적용시켰네. 이 보편자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반대면 왜 그래서 유명론이라고 하면 이게 오쿰이 말하는데 아니야. 컵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컵은 이름을 뿐인 거지. 우리가 개별 이런 컵 저런 컵 막 보면서 이 컵의 지파를 보면서 얘들 묶어 가지고 이름을 부르긴 불러야 돼. 뭘로 부를까 하면서 컵이라 부르자. 응? 그래서 컵은 이름밖에 없는 거지. 진짜 이거잖아요. 그게 유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명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데아 같은 그죠? 보편적인 개념은 실제가 아니죠. 흑우인 거죠. 그러면 유명론은 이렇게 쭉 반실제론으로 유명론은 그러니까 관념적 실제론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일단 그걸 전제로 되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유물론이 말하는 물질적 실제하고 이 물질 이론론적 자연주의 이거하고 사변 실제론은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래 20세기까지 양자역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물질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입니다. 넘버 2.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내신님. 예. 데카르트의 연장된 실체로서 물질의 소수관이라고 했는데 데카르트 시대에
소위 말하는 코페르니쿠스 전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세 개를 데카르트가 어떻게 봤느냐? 세 개를 둘로 나눴죠. 하나는 사유실체하고 연장실체. 이 세 개는 데카르트 보기에 이 세 개 전부 다 물질이에요. 다 물질. 물질이 아닌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혼, 사유. 이 하나 빼고는 인간의 몸도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뭐냐? 데카르트가 갖고 있는 물질은 그냥 연장을 가진 겁니다. 연장적 실체라고 합니다. 연장적 실체는 뭐냐? 연장이라는 건 그렇죠. 이게 보면 길이가 있잖아요. 연장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길이가 있어야지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길이, 부피, 넓이, 그죠? 이걸 이제 평면 기하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위치하고, 그죠? 이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운동을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운동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연장적 실체란 이런 물질 개념을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인간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는 기계적 유물론에서는 이 물질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가 시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 우주 자체가 거대한 시계라고 봤거든요. 근데 시계는 각종 부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계에 시계에 밥을 줘야 되잖아. 시계 혼자서 밥 안 주고 움직입니까? 아니죠. 그럼 배터리를 넣어줘야 돼. 외부에서 누군가가 탭을 감아줘가지고, 그죠? 감아줘야지만 얘가 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주가. 그러면 데카르트한테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물질로 된 모든 세계는 우주는 그냥 기계라고 봤습니다. 시계. 전형적인. 그러면 누가 이 우주란 시계에다가 시계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신이죠. 신. 신이 우주의 최초의 테이블 감아줘가지고 운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 타임적인 힘에 의해서 이 만율의 법칙, 그죠? 작용 반작용 이래서 결정론적인 우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 그래서 엄격한 결정론적인 세계가 들어갑니다. 그게 아인슈타인까지 와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어 있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를 기계로 봤다는 거예요. 그단 시계 같은 기계로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은 당연히 여기서는 물질에는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는 거. 데카르트를 가면 이것이 컵이라는 걸, 진짜 컵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여기서 이 물질을 이렇게 나눕니다. 밀랍잖아요. 양초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물질을 제1성질, 제2성질을 나눠요. 제2성질은 뭐냐면 색깔, 냄새, 맛, 소리 이런 거, 감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렇죠. 이 컵 보면 색감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합니다. 계속. 부딪히면 소리 나죠. 근데 우리도 듣는 귀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감각적인 게 다 지키고 남은 본질이 제1성질입니다. 제1성질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길이, 부피, 넓이, 질량 이런 거 물리학적인 거죠. 완전 순수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과학주의가 시작됩니다. 과학주의. 왜? 수학과 과학만이 그죠? 물질의 수학과 과학은 제2성질 인간이 감각하는 우리가 얘를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파란색이야 맛있어 그죠? 이런 인간적인 감각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질량만 따지잖아요. 그리고 A에서 B까지 운동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운동 법칙 따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주는 완전히 추상적인 세계가 되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만드는 게 평면 기하입니다. 투시도법 있죠. 평면에다가 어떤 자기가 누워가지고 유명한 일에서 데카르트 누워가지고 파리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야 바로 저거야.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원조가 바로 데카르트. 내비게이션이 그렇잖아. 이 3차원 입자를 3차원 세계를 2차원 평면으로 나눠놓고 그죠? 내 차, 파리 운전과 똑같죠. 내 차가 그죠? 연장적인 길이를 가진 이 차가 도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려내잖아요. 이거 데카르트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내비게이션으로 보는 이 세계를 하고 그죠? 완전 추상적인 세계죠. 수학적인 세계예요. 이 세계하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난 세계가 같은 세계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죠. 이렇게 해서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완전 순수 수학적인 세계, 수학적으로 모델화된 우주하고 우리가 이 인간을 포함한 다른 뭐
개나 개구리나 동물들에서 각각 살아가는 각각의 감각을 가지고 그죠?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생활 세계 혹은 경험 세계로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분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분할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화이트헤드가 엄청나게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데카르트가 이런 자연의 이분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주의도 이때부터 시작했고 20세기에 소위 드디어 현상학이 여기서 등장하죠. 후스하고 하이데거하고 멜러 뽕띠가 과학주를 막 까기 시작하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이 세계를 갖다가 수학적인 모델을 초소시켜 버렸거든요. 과학이. 우리 실제 느끼는 세계는 그런 세계에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 보고 아 아름다워. 컵 여러 개 있으면 그죠? 내 컵의 질량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 컵의 그냥 길이 넓이 폭 재보고 삽니까? 아니죠. 그냥 느낌 보고 이 컵이다 지금 파란색 너무 좋아. 그냥 이 컵 그냥 느낌 좋아서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험 세계예요. 근데 과학은 그걸 제거를 해버리거든. 그죠? 이런 거는 가짜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데카르트가 말한 이런 특질, 제1특질, 제2특질인데 존 로커가 바로 이걸 제1, 제2 성질로 구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유물론 중에 사변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깡땡 메이야스라고 상관주의를 비판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상관주의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1성질을 다시 도입해요. 그러면서 수학으로 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가 한 말 되풀이하고 이상한 상관주의를 극복한다면서 다시 상관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데카르트가 도입한 것은 라뚜르가 왜 이런 유물론을 비판했느냐면 세계의 풍성함을 제거해버리고 이 세계를 단일한 유니버스로 만들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버스란 단어 자체가 언제 나오느냐 유럽에서 18세기, 19세기 나온 말이에요. 이때 유니버스는 뭐냐? 물질로 된 우주를 말합니다. 물질로 된 우주.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그 이전 세계 사람들은 코스모스에서 살았지 유니버스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코스모스란 뭐냐? 남들의 그리스인들이 보는 세계였던 거죠. 남들의 어떤 질서 잡힌, 그죠? 코스모스라는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인들이 봤던 코스모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봤듯이 살아있는 우주였습니다. 물 안에 움직인 세계였어요. 그 코스모스는. 근데 유니버스는 죽은 물질들의 우주죠. 세계가 물질들의 우주로 쫙 축소돼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의 생활 세계도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현상학이 출발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치고 들어간 거죠. 라뚜르나 최근에 실제론자들이 비판한 점도 바로 그 유물론을 비판한 지점. 자,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면 3페이지 첫 번째 제가 나왔죠. 그래서 꽁뚱 매에서도 다시 사물의 제1성질 아까 얘기한 거죠. 주관적인 경험 다 배제한 수학적인 모델을 사물 자체로 보고 그걸 수학적 직관으로 이식하면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어. 그게 진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전히 다시 우리는 데카르트적인 유니버스로 돌아가거든요. 삭막하고 차가운 수학적인 계산만 있는 우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깡땡 메이슨과 알랭 바디우 같은 경우는 완전 수학주의자거든요. 버트란드 러셀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븐 호킹 같은 거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 같은 전형적인 그 사람도 유물론적 환원주의자였어요. 아니 그래서 철학자 바꿨어요. 야 철학자 너가 양자의 값도 모르면서 무슨 철학을 해? 철학이 과학을 못 따라오고 있네? 철학 별로 쓸모가 없어. 과학이 조금 하다가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약간 그 개념 좀 엄격하게 정리해 주는 거. 그 정도는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철학을 깠죠. 그게 바로 과학의 오만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유물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구유물론, 제가 방금 전까지 얘기한 것은 구유물론입니다. 데카르트적인 죽은 물질들의 우주죠. 완전히 기계적인 결정론의 인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든 아니면 지금 신유물론은 특히 디브레에 가면 카렌 바라드라든가 토마스 넬 같은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런 수행적 유물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카렌 바라드나 토마스 네일을 아마 제일 좀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토마스 네일도 그렇고 카렌 바라드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양자역학적이에요. 양자역학의 원리를 철학 용어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는 뭡니까? 그냥 양자장이에요. 양자장이 뭐냐면 그냥 바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 그게 장이에요. 장에서 우리 같은 입자잖아. 우리는 컵, 사람, 그죠? 스마트폰 다 따라따라 개별 입자도 어디서 나오냐? 바다가 있는데 양자장에서 파도를 치잖아. 바람 불면 파도가 치면 이게 양자 여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완전 진공인 상태에서 양자 이 들뜸이라고 하거든요. 양자 들뜸이라고 하는데 이 파도가 일어나면 물방울이 생기죠. 그게 바로 입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입자가 생기고 동시에 반입자 생기면서 쌍소멸한다거든요. 잠깐 나타나 사라져.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계는 뭡니까? 양자장이에요. 진공. 일종의 순수 진공입니다. 정말 순수 진공. 100% 진공. 그럼 완전 에너지도 정말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 양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장이 물질인가? 뭐 물질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이런 물체를 이루는 그죠? 진료들 가장 입자 그죠?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입자들을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양자 물리학에서는 입자하고 파동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따질 때 양자 빛은 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광전조과라고 하죠. 아인슈타인 실험을 보니까 빛을 쏘니까 부딪혀도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그게 광전조과. 그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전까지 뭐였나? 빛은 파동이거든요. 파동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파동하고 입자는 물질이죠. 물질을 따질 때 보통 우리가 입자를 얘기합니다. 원자 같은 거죠. 이렇게 딱 개체화되어 있는, 경계를 있는 파동은 입자가 아니에요. 그냥 파동이요. 그래서 물질성과 파동성이 구분을 하거든요. 물리학에서. 그럼 파동도 물질이고 입자도 파동이야? 그러면 물리학자도 저한테 화낼 겁니다.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파동이 무슨 물질이야. 입자는 물질이지. 그래서 물질 입자도 파동 어떻게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파동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자이자 파동이야. 양자역학이 그겁니다. 어떤 간에 양자장밖에 없어. 그럼 양자장도 그냥 물질적인 흐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자장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바라드든 내일이든 그걸 개념들을 뭐 내부 작용이니 행위적 절단이니 막 얽힘이니 이게 양자 얽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적 신념론의 카렌 바라드나 토마스 네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양자역학을 다 이해해야 돼. 여러분 양자역학 공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왜? 양자물리학 전공한 사람도 어려워요. 네? 그죠? 2차 파인만도 그랬잖아. 양자물리학을 이해한다는 사람 그 미쳤구나. 자기들도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저는 이 책을 쓴 분은 양자역학 다 이해했느냐? 저 절대 안 돼요.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사람 말하는 결론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제 생각하고. 어떻든, 양자의 물리학도 결국 물리학이기 때문에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양자의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계적인 물질이든 양자든 간에 물질적인 유니버스죠. 유니버스잖아요. 그죠? 때문에 유물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물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값적 세계관에 갖고 있는 신유물론도 전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단일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거지. 네? 다양한 세계를 좀 더 다시 얘기했지만 멀티버스를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토마스나 바라드 같은 신유물론도 어떻든 철저하게 구유물론과 마찬가지로 물질 이론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질 이론의 입장이 뭐냐 하면 하먼 같은 사변실제론자들은 유물론을 두 가지로 이제 비판을 하죠. 환원주의, 아래로 환원, 위로 환원이 있는데 그 밑에서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물질과 실제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할 거야. 그러면 유물론자들이 이해하는 실제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함은 같은 사변 실제론자들하고 신실제론자들이 보는 이 사람들은 왜 유물론을 거부하고 네? 실제론이라는 걸 주장하느냐 그러면 네? 양자역학이 만약에 대설하면 열심히 양자역학 왜 가지고 그죠? 우리도 신유물론 할래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왜 굳이 과학을 과학의 이런 과잉 권리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실적으로 접근하느냐? 자, 우선 먼저 라뚜르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노 라뚜르는 여기서 신유물론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라뚜르는 저는 신유물론자라기보다는 행위적 실제론자로 저는 보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다만 거의 비인간 행위자론이나 또 기계적 유물론하고 자연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유물론에 대해서 라프로도. 그래서 특히 또 인간적 힘줄을 비판하기 때문에 어떻든 신유물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신유물론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카렌 바라데도 이제 행위 실제론이죠. 에이젠틀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카렌 바라드는 신유물론자죠. 그 제가 방금 얘기한 철저하게 양자역학적인 유물론을 전개하는 철학자인데 여기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왜? 행위 실제로는 이름을 카렌 바라드가 쓰고 있으니까 이미 라뚜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또 그레이엄 하먼이나 스티븐 샤비로 같은 이런 함은 아니지만 스티븐 샤비로는 사변 실제론자들인데도 화이트헤드에 가까운 그런 철학자인데 함은 같은 이런 사변 실제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라뚜르는 들레즈만큼이나 신유물론과 사변 실제로 양쪽이 다 영향을 크게 미친 철학자라는 걸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라뚜르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 라뚜르가 제일 유명한 그거죠. 비인간 행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론은 행위자 네트워크로 유명하죠. 그래서 라뚜르는 인간만 데카르트주의에서는 그랬거든요. 인간만 행위자였죠. 기계적 유물론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질들은 죽어 있습니다. 물질들이 운동하려면 외부에서 힘이 자꾸 가해줘야 돼. 그러니까 누가 가해줍니까? 인간이 가해줘. 인간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죠? 인간만이 주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컵을 밀어 던져서 깰 수도 있잖아요. 얘는 저항을 못해. 그죠? 그래서 인간만 에이전시, 행위 능력을 가졌다고 본 게 지금까지 20세기의 철학이었고 그게 바로 인간 유신주의였죠. 근데 라뚜르 그거 완전 뒤집어 버리거든요. 아니야. 비인간들도 행위자야. 비인간들도 행위 능력을 가졌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라뚜르가 보는 행위, 실제 개념은 뭐냐? 라뚜르가 보는 실제 개념은요. 유물론자에서들이 말하는 그런 실제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라뚜르에게 실제한다는 건 실제적인 것이다 뭐냐? 더 리얼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은 행위자입니다. 행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이때 행위는 뭐냐? 두잉하는 두잉. 어떤 것에 대해 저항하거나 교란하거나 수정하거나 변형,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은 전부 다 실제적인 것이고 행위자입니다. 그래서 라뚜르가 가장 많이 들은 사례가 바로 과속방지턱이잖아요. 과속방지턱, 우리 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죠? 과속방지턱이 딱 있고 30 교통표지판이 딱 있습니다. 그죠? 과속방지턱 약간 높게 나왔지만, 그런 우리는 그냥 물질을 약간 높게 나왔잖아. 시민터 불로. 그죠?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걔가 그냥 물질이지 무슨 행위 능력을 가져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영어권에서는 그 과속 방지턱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슬리핑 폴리스먼이라고 부르거든요. 잠자는 경찰관이에요. 원래는 경찰이 서 있어가지고 그죠? 차들이 과속 못하도록 이거 깃발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경찰이 못 서 있잖아. 그죠? 경찰 돈도 많이 드니까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갖고 경찰의 행위를 과속 방지턱이라는 물질이 비인간 물질이 대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라뚜르에게 이게 바로 실제예요. 왜? 행위 능력을 가진 실제는 다시 말하면 이 과속 방지턱이 있어서 인간이 과속을 하는데
저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밀고 들어가면 그 저항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밀고 들어가면 차가 박살나지 잘못하면 밑에 다 긁히고, 그죠? 난리가 납니다. 과속 방지턱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그러면 라뚜르는 그런 것들 전부 실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라뚜르하기는 그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예수 생각해봅시다. 혹은 뭐라 그럴까요? 핵리 혹은 둘리, 응? 둘리 같은 이거는 허구잖아요. 그죠? 소설이나 만화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예요. 근데 라뚜르 이 사람들도 행위 장면이 있다 봅니다. 왜? 뭔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내가 둘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죠? 내가 둘리 가는 수고, 그죠?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영향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의 그런 십자상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십자상은 나무 쪼가리 굴고 가죠. 무신론자들한테는. 그렇지만 그 예수를 진심으로 묻는 이들한테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잖아요. 행동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라뚜르의 실제는 유물론에서 말하는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실제입니다. 그리고 라뚜르가 말하는 이 실제 개념은 하몬이 말하는 실제와 똑같아요. 그레이엄 하몬도 이 사대 실제는 얘기하겠지만 함은 실제 객체, 그 사람은 실제라고 부르지 않고 객체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다 객체들이거든요. 이 객체들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비밀질적인 것도 무엇이든 전부 다 객체예요. 그죠? 그래서 라뚜르한테는 보면요. 그래서 라뚜르는 이 실제 개념에서도 이미 유물론하고 달라집니다. 두 번째, 그래서 라뚜르는 사물의 제1, 2성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했죠. 유물론에서는 특히 기계적 유물론에서 사물의 제1성질, 제2성질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왜? 그래서 자연 세계가 둘로 딱 쪼개져 있었거든요. 제1성질이야말로 수학이나 물리학이 접근할 수 있는, 그죠?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죠. 여기서 인류 예외주의가 나옵니다. 뭐냐? 인간만이 수학과 물리학이라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네? 어떤 사물의 본질에 직접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인류 예외주의 원칙입니다. 인간만이 수학과 물리학이라는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러면 이성적 사유가 없는 수학 못하는 개나 고양이 다른 동물들은 그죠? 진리 능력이 없죠. 그죠? 그만큼 수학적 이성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어. 어떤 행위자들에 대한. 그래서 라뚜르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 기계적 유물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물들은 그렇게 이 세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뒷부 다시 설명했지만 라뚜르는 약간 위스킬의 움벨트론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계는 예를 들면 개가 사는 그죠? 개나 고양이나 인간이나 깨구리나 진드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작용을 맺는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는 달라요. 왜? 개구리의 세계는요, 윤곽이 흐릿하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개구리는 안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 개구리 눈에는. 움직이면 뛰어들어서 물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 그 생활 세계하고 인간의 생활 세계는 다르죠. 흑백으로만 보는 예를 들면 박쥐는 맹인이잖아요. 초음파로 세계를 알잖아. 걔는 기로 세계를 보거든요. 기로 세계를 보는 박쥐들의 세계하고 생활 세계하고 의미 세계하고 그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생활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계는 무한히 다양해지죠. 무한히 다양해. 그래서 각 존재자들이 이 세계와 독특한 의미작용을 하는 이 세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가 아니고 복수라는 겁니다. 때문에 제1, 2성질 같은 구분 자체를 폐기를 해요. 왜냐? 사실 요생해보시면 우리가 질량이니 그죠? 질량이니 길이니 넓이니 하고도 인간적 관점에서 잰 거잖아. 그죠? 저는 이제 되기 전에 그 표준연구소 과학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모든 표준을 정해요. 과학자들은.
쉽게 말하면 자 길이 표준을 정합니다. 길이 1cm의 표준이 옛날에는 뭐 이제 프랑스 혁명 때까지는 1cm의 길이가 1m 길이가 뭔지 알아서 기준이 뭔지 압니까? 산업 82기까지예요. 이게 1cm 기준이야. 어? 이게 1m 기준이었어요. 나가죠. 얼마나 주관적이야.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 우리 음악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음악 그 기본 단위가 살, 기장입니다. 기장 한두 길이에요. 이게 기본 단위야.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걔가 그렇게 정할까요? 아니죠. 길이, 넓이, 무게, 이 모든 것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우리 김은영에게 물리학전공한 자 우리 공학 박사님 되시지만 절대적인 길이 표준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그것도 결국 1, 2, 3, 4 구분 자체도 결국 인간 중심적으로 이미지를 하면서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라뚜가 말하는 그런 실제는 행위적 실제이고요. 그래서 비인간들도 전부 다 행위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라뚜가 말하는 실제 개념은 유물론에서 말하는 물질하고 다르다 완전히. 자, 근데 라뚜보다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하는 실제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바로 그 객체 지향 존재론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하문입니다. 자, 근데 이 객체 지향 존재론과 하문하고 라뚜가 참 재밌는 게요. 이 라뚜로는 신유물론자의 가장 거두인 들레이즈하고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관계주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관계주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개체를 생각할 때, 이 개체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관계에서만 온다는 거죠. 관계. 관계. 관계를 통해서만 뭔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관계 맺기 전에는 뭐가 개체란 게 없어요. 근데 하모는 철저한 반관계주의자입니다. 거기서 딱 좀 달라요. 하모의 객체는 히키코모리 객체입니다. 히키코모리라는 게 객체가 뭡니까? 방에 토리밖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타인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 그래서 하모는 철저하게 실체주의입니다. 실체주의인데 때문에 라뚜라고 굉장히 정반대편에 서 있죠. 관계주의와 비관계주의 이 관계에서는 하몽하고 이때는 라뚜르는 들레즈 편에 씁니다. 그리고 카렌 바라드 같은 신유물론자들 편에 써요. 그죠? 그런데 라뚜르하고 하몬이 또 동맹을 맺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재성과 현실성의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몬하고 라뚜르에게 있어서는요. 여기 넘버 3에 저희 보시면 밑에 나오죠. 그죠? 라뚜르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저기 좀 쓸 때 브리노 라뚜르, 그레이엄 하먼, 스티븐 샤비로, 화이트헤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주의와 비관계주의 그러니까 이들과의 차이는 라뚜르하고 스티븐 샤비로는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철저한 관계주의입니다. 하먼은 철저한 비관계주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하드하고 라뚜르하고 하먼하고 샤비로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존재론적으로 철저하게 액츄얼한 개체들의 관계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밑에 보시면 라뚜르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관계주의자들이면서도 현행적 개체보다는 전개체적인 잠재성과 현행의 과정, 즉 개체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는 질 들레즈하고 그 후예들이 로치 브라이어도티, 이 책에서 다루고 있죠. 로치 브라이어도티, 마누엘 베란다, 카렌 바라드 같은 수행적 신유물론자들하고는 근본적으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전설이 희한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라뚜르하고 하먼한테는요. 하먼한테는 이 세 개는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먼한테는 개별 이외의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어갖고 다른 동맹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학술적인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뭐 공부인이죠. 여기서는. 공부인으로서의 연결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다 끝나가지고 각자 집에 들어가면 가족하고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내가 학자인 척하고 뭐 거기서 발표하면 맞죠? 그죠? 그때 집에 가면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다른 관계 들어가죠. 내가 남편으로서 행위를 해야 되지. 거기서 내 학자인 척하고 내가 뭐 발표했던 거 들어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계로 들어가나 따라가지고 행위자의 성격이 완전히 확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먼한테는 관계보다는 이 개체 가진 자립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 쭉 넘어가시면 5페이지. 그래서 그레이엄 하면 다시 조금만 더 이루고요. 여기서 잠재성 개념하고 이 개체성 개념 조금 현실성 조금 얘기해야 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라뚜르한테는 개체적인 행위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질둘레저라든가 들레저 내려오는 특히 이제 마누엘 데란다라든가 브라이도트라든가 특히 제인 베넷 신유물론을 여기 제인 베넷의 생기론적 유물론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레즈 계열의 유물론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잠재성, 전개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개체성. 그러니까 이 컵은 어떻게 만듭니까? 진흙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실리콘인가? 뭐지? 진흙으로 만들겠죠? 그죠? 진흙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컵이라는 개체가 나오기 전에 진흙 덩어리라는 게 있죠. 진흙 덩어리는 이 컵으로 만들어진 잠재성이 있는 거죠. 잠재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따지자면 들레즈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기관 없는 신체를 얘기하죠. 기관 없는 신체. 기관 없는 신체가 뭐냐면 잠재력이 꽉 찬, 예를 들면 우리가 수증란을 생각합니다. 수증란이 크면 우리가 인간이 되죠. 우리 개체화된 거잖아요. 수증란은 아직까지 이게 아무 기관이 없죠. 유기체화가 안 됐죠. 유기체화가 안 됐죠. 이는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잠재력으로. 그래서 기관 없는 신체, 잠재력이 들레지기는 잠재력이 실제적이에요. 잠재력도 실제적이고 이것도 실제라고 얘기해요. 라뚜르한테는 잠재력이 없어. 하몬하고 둘은 개체들 그냥 실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들레제기는 둘 다 실제야. 잠재력도 실제고 개체화된 것도 실제입니다. 자, 우리가 붕어빵 찍는 기계를 생각해 보죠. 기계 붕어빵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그죠?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주용의 틀 만들면 붕어빵 개별적인 개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 일종의 이걸로 밀가루 반죽으로 자 붕어빵을 만들 수도 있고 호떡을 만들 수도 있고 잉어빵을 만들 수 있고 고등어빵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기관 없는 신체 상태입니다. 근데 들레즈에게는 개체화 돼버린다는 것은 유기체화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팔, 다리 다 생겨버렸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새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팔이 하나 더 날 수 있습니까? 안 나죠. 바다거북이 예를 들어 볼까요? 바다거북이 알이 있습니다. 알. 이 바다거북이 알이 되는 데는요, 이 들레즈도 관계주제라는 게 이 알하고 바깥의 외부 온도의 상호 작용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지고 온도에 따라 가지고 암컷이 될 수도 있고요, 수컷이 될 수도 있어. 신기하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비결정성 원리. 아직 안 정해져 있어. 그죠? 이게 바로 잠재력으로 가득 찬 상태인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흔히 가능성 얘기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 현실태 얘기를 하거든. 아까 내가 밀가루 반죽 얘기했잖아요. 밀가루 반죽 가지고 붕어빵 찍어냈어.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이게 가능태에서
가능태에서 붕어빵이라는 현실태가 된 거예요. 근데 들레즈는 가능성을 가짜 잠재성이라고. 왜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실제는 오직 현실태만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태. 쉽게 말하면 붕어빵이 됐을 때 이게 실제예요. 가능성은 아직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순수 가능성이야, 이거는. 아직 실제가 아니죠. 눈에 안 보이니까. 왜 근데 들레즈가 가능성을 비판하고 잠재성을 얘기했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들레즈는 가능성 바깥에서 잠재성을 찾아요. 좀 어려운데 들레즈가 어떻게 비판하느냐면요. 가능성이란 범주는 사실은 이미 실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도토리하고 참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도토리가 크면 참나무 씨앗이 도토리거든요. 참나무를 보고 도토리 씨앗이 참나무 되는 걸 보고 참나무를 보고 도토리라는 것을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제를 모방해가지고 실제가 가능성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이 가능성이 실제를 모방한 거라는 거죠. 그럼 뭐냐? 이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 완성태.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는 도토리의 목적은 그거죠. 참나무야. 그럼 이 도토리는 참나무 이상 다른 게 될 수가 없죠. 가능성이란 건 이미 뭐랄까 선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성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들레즈는 재현주의를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재현주의가 뭡니까? 진리를 모방하는 거잖아요. 모방이론이거든요. 내가 이 컵 가지고 제가 그림을 컵을 그림을 그려. 이게 바로 컵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방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볼 때 왜 이 가능성이 나쁜 거냐 하면 이미 현실화되는 것 갖고 모방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가짜 잠재력이야. 들레즈 그래서 그걸 왜 잠재력으로 봐야 된다면 잠재력은 개념은 이 잠재력 말고도 진짜 리얼입니다. 더 리얼. 가능성은 리얼이어야 되는데 잠재력도 리얼이고요. 도토리도 리얼이고 참나무도 리얼입니다. 자, 제가 요리학원을 갑니다. 요리학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나 요리학원에 왔으니까 요리사 되는 거죠. 그죠? 요리사 되면 끝이야. 그 완성되는 거죠. 이제 요리사로서의 가능성이 구현되는 거죠. 요리사. 그럼 나는 요리학원에 왔지만, 그럼 내 속에는 요리사 재능밖에 없나? 그건 아니죠. 그죠? 요리학원 다니다가 때려치는 거야. 나는 요리사를 재현하기 싫어. 가수가 될래. 힙합 가수 할래. 그죠? 다른 잠재력으로 가버릴 거야. 그래서 이 잠재력이, 근데 내 힙합 노래 막 부르면서 내가 데뷔를 해서 앨범을 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애출화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현실성 관계는 현실성은 보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제한시키는 거죠. 잠재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 양자가 어디를 틀지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양자장에서는, 그죠? 여기서도 뒷부분 양자 철학에서 나오는 양자가 언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어. 언제 태어났다, 언제 소문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이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그죠? 구름 속에 있잖아요. 구름 속 우리가 위치를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그냥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측 불능성이라고 하고 뒤에 이제 그래서 토마는 그 방행이라고 하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렇다 무작위는 아니고 확률적인 건 아닌데 뭔가 패턴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측은 안 돼. 불가능해. 결정론하고 완전 결정력의 차이인데 그런 방향적인 흐름들이 잠재력 안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레즈는 어떻게든 뭔가 혁명적인 힘을 만들어내고 싶기 때문에 가능성을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안에서 자본주의가 정해놓은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할들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왜 비판하느냐? 가능성이 자꾸 얘기를 하면 이 자본주의 안에서 영토화되는 재현만 하게 된다는 것이. 나 요리사. 근데 혁명하면 자본주의 부수다는 거잖아요. 치워. 나는 혁명적 잠재력을 할래. 나 혁명할래. 그죠? 혁명적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 근데 자본주의적 틀 안에서 혁명이라는 개념이 없죠. 왜? 그럼 자본주의 깨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체적인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잠재성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에 둘레즈는 잠재성 개념을 끌어들인 겁니다. 때문에 기관 없는 신체가 잠재성 개념이 그토록 그렇게 이제 중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들러지에게는요, 개별화된다는 얘기는 유기체화가 된다는 거잖아. 이미 유기체화 되어버리는 것은 더 이상 변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들러지의 과정에서. 그래서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기관 없는 신체는 유기체와 그 조직을 제거할 때 더 생생하고 충만한 생명체가 된다. 이런 내용. 이게 뭐냐? 그 책을 자, 이건 새로 나온 책, 다른 책이에요. 그러니까 들레즈한테는 이미 다 나와버렸어. 내가 할게. 유감스럽죠. 그죠? 왜? 새로운 변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관 없는 신체의 잠재로 돌아와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미 유기체화 되어버렸다, 개별화되었다 얘기는 끝이란 거야. 생성의 끝. 유기체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성이 안 되는 육체적인 것. 그 때문에 잠재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력을 베란다도 잠재력을 얘기하고, 그럼 이 잠재력을 뭘 볼 것이냐? 힘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니체, 스피노자 바로 힘이라고 보죠. 힘. 그죠? 그럼 힘이 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여기서 해석이 갈라집니다. 생기론적 유물론자들하고 수행적 유물론자. 이 힘을 어떻게 볼 것이냐? 힘이 생명력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가식인 물리계는, 그죠? 이 유물론자, 철저한 유물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그냥 물질계잖아요. 원자들 가득 차 있어. 근데 힘 하니까 원자 말고 또 힘이 필요하잖아요. 원자를 작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물질 외에 또 다른 힘, 생명, 이걸 도입하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이윤론이 되잖아, 또. 그죠? 기계적 유물론을 왜 비판했습니까? 물질은 저절로 못 움직이고 물질 바깥에 있는, 네? 바깥에서 신이든 인간이든 뭔가 때려줘야지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힘을 얘기해보면 잠재력으로서 이 세계를 근본에는 스피노자라는 거 능산적 자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포텐셜 그러죠. 포텐셜. 라틴어로는 포텐셜. 네. 그러니까 포텐셜은 이 포텐셜 힘이거든요. 뭔가 생성할 수 있는 역량이야. 그 역량이 뭐냐? 생명 역량인 거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생기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타면, 그래서 수행적 유물론자들은 제인 베넷이 묻지 말고 원자들만 지면 되는데 원자 말고 왜 또 다른 힘을 도입하느냐. 그래서 이거 또다시 이윤론이다. 관념론을 도입한다로서 막 비판합니다. 근데 제인 베넷은 아니야, 나 물질 외에 다른 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 자체가 바이탈리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 자체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묘하죠. 그래서 저도 베넷이 말하는 생기성이라고 말하는 게, 물질 다 있는데 물질의 힘을 얘기하는데 물질 바깥에 아닌 물질 내부에 어떤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질 내부에. 그렇지만 어떤 물질 얘기만 하면 되는데 또 자꾸 힘을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수행적 유물자 입장에서는 둘레의 이런 잠재력을 이 뒤에 나올 얘기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들레이저의 잠재력 개념을 막 비판합니다. 들레이저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야. 생기적 유물론에. 왜? 들레이저가 잠재력을 얘기했으니까요. 그죠? 들레이저가 잠재력, 스피노자가 니체 영향을 받아갖고 힘을 얘기하거든. 그죠? 힘. 그게 바로 들레이저적으로 해석된 힘인 거죠. 들레이저가 말하는 바로 버추얼리티입니다. 버추얼리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파시빌, 그는 파시빌리티라거나 혹은 그걸 포텐셔빌리티라고 합니다. 포텐셔빌리티. 되게 헷갈리는데 스피노자는 잠재력 개념을 라틴어로 포텐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들레즈는 그 개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버추얼리티라고 씁니다. 버추얼리티라고 씁니다. 포텐셜을 버추얼리티로 번역을 한 거죠. 버추얼리티라고 해가지고 현대적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쨌든 토마스 메이드라든가 카렌 바라든가 이런 수행적 유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레즈가 너무 잠재력과, 그러니까 버추얼리티하고 액츄얼리티, 그죠? 개체와 이전, 전 개체라 됩니다.
전개체적 과정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체는 전개체적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 또 다른 이론을 도입한다. 그러면서 또 들레즈를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야 나중에 1000개의 공은 거기서는 평면만 얘기한다. 평면. 들레즈가 말하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또 들레즈를 또 옹호 찬양하면서 들레즈를 신유물론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해석자 나름이겠죠. 어쨌든 들레즈에게는 저는 들레즈는 잠재력 철학자라고 봐요. 분명히 깊이 철학자입니다. 그걸 나중에 뭐 평면이라고 얘기하다 그걸 뭐 어떤 간에 이 평면 자체가 잠재적인 장이거든요. 양자장처럼. 양자장 아무것도 뭔가 아직 개체들이 없어. 바다야 그냥. 바다에서 그냥 개체들이 나온다고 보는 거니까. 어쨌든 잠재력을 빼버리면 들레즈 철학의 경우 보면 술자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몬이나 라뚜르는 바로 그런 개체와 이전의 전개체를 얘기하는 거 싫어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햄릿의 전개체가 뭡니까? 햄릿이라는 개체가 있잖아요. 햄릿. 그죠? 그냥 만화 캐릭터 뿐이냐 개체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캐릭터가 햄릿이 생성하게 되기 위한 잠재력은 없지. 그냥 그 자체로 행위자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행위자. 과속 방지턱은 과속 방지턱이기 때문에 그죠? 행위 능력을 갖는 거지. 과속 방지턱이 생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응? 반드시 10인트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과속 방지턱을 만드는 재료는 돌멩이일 수도 있고요. 시멘트일 수도 있고 나무로도 만들 수 있어. 그죠? 진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정 관계 속에서 그죠?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린 거지. 자,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차가 지나갈 때는 차한테는 얘가 저항하기 때문에 그죠? 저항하는 행위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면 노루가 지나가. 노루 한 마리가 밤에 그죠? 그 도로를 이렇게 가로질러가 걔가 과속 방지턱 의식합니까? 아니죠. 그냥 길 뿐이야 지나가는 그죠? 과속 방지턱이 반드시 과속 방지턱이라는 개체가 되기 위한 과속 방지턱 이전 전 개체적 관리는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때문에 나뚜루는 전 개체적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관계망에 들어가느냐만 중요한 거지. 네. 과속 방지턱이 자동차하고 관계에 들어가느냐, 사슴하고 관계를 맺느냐, 개미한테 또 뭐가 되겠습니까? 산이죠. 개미한테는 과속 방지턱이 아니죠. 자기 등산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개미한테는 과속 방지턱이야. 산이야. 등산해야 돼. 운동 삼아. 매일 어떤 개미가 나한테는 와, 이 산 엄청 새로 만들어진 산이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다른 행위 어떤 관계망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행위자의 역량이 달라지는 거죠. 때문에 나뚜루한테는 들레즈처럼 전개체적인 공장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단을 통해 가지고 개체들을 만들고 이런 상상이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상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모니의 객체지향 존재론에서도 하모니 말하는 객체들은 또요. 이 하모는 무엇을 실제로 보느냐? 하모니 실제에는 첫 번째는 의식으로 당연히 독립되어 있죠. 하몬도 인간 중심주의 철저하게 비판하거든요. 인간의 어떤 사유나 어떤 지식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하몬의 객체는. 하몬한테는 이 컵 자체가 이 또 하나의 객체예요. 얘도 객체야. 우리도 객체예요. 이 책도 객체예요. 얘도 객체고 이 책상 모든 개별제로 되는 것은 전부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의미에서 객체예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아까 실제 개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컵이나 마이크나 이 책이 인간이라는 나라는 의식 존재부터 독립해 있다. 이게 중요했는데 하모니 보면 그런 반쪽만 얘기하는 거죠. 왜? 여전히 인간이 마치 세계하고 맞서 있잖아. 안 그래요? 인간한테 독립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마치
인간이 우주의 절반이나 되느냐,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다 제거해. 제거해도 얘하고 얘가 관계는 남잖아. 그죠? 비인간 객체와 객체들과 관계 여전히 얘들 여전히 객체들이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객체들이 자율적이란 게 중요한 거지 인간한테 의식적으로 독립해 있느냐 말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실제 개념을 얘기할 때 인간으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거. 두 번째, 객체들끼리도 독립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객체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자율적이야. 물자체라서 어떤 수학이나 과학도 예? 이 급 자체의 본질에 숨어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불가존재. 자, 우리 심 교수님 계시면 객체잖아요. 수학자들은 여기를 보면 뭐 옷 색깔, 뭐 피부색, 냄새 다 제거하고 수학적 모델로 모델해 버릴 수 있죠. 그거하고 심 교수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물리학자가 심 교수님 양자의 거 보면 원자 입장에서 보면 다 텅 비어 있거든요. 그죠? 네? 원자로 구성된 거야. 거기 맞죠? 맞긴 맞아요. 그죠? 그거랑 살아 움직이는 심 교수님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때문에 하모는 그런 환원주의에 저항을 합니다. 어떤 지식으로도 과학이나 수학으로도 어떤 객체의 진리에 대해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럼 얘가 우리 컵을 보면 어떡하는 거야? 그렇지만 얘들은 인간한테 타자들한테 매혹을 준다는 거야. 무슨 매혹? 미적으로 매혹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예술적으로 어떤 암성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 수학이나 과학으로는 완전하게 접근하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은 또 철저하게 반관계주의자죠. 함은. 왜? 얘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그렇다고 관계가 안 맺는 건 아니고 감각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가 이제 파트 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감각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성질로만 관계를 맺고 있지 제가 심기현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 본질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먼 같은 이런 객체지향 존재론에서도 이런 유물론의 물질적 실적 개념들은 완전히 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뒷부분도 막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앞부분 좀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라뚜르 경우도 그렇고 이 사변 실제로도 그렇고 이 세계는 그냥 물리적 유니버스가 아니에요.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자연주의. 뭐냐? 물리적인 자연이 전부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구리가 의미를 갖고 맺는 세계 그런 움벨트라는 거거든요. 그런 다 의미가 다르고 다른 의미 작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는 한우가 아니고 다수다. 그래서 복수 세계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 세계론은 쭉 지나가고 7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7페이지. 7. 네. 12제. 네.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면 이제 한번 실제로 다시 했고요. 마르쿠스 시간이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30분까지.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신유물론자들한테 핵심적인 잠재성 개념하고 그죠? 행위, 관계까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게 다 했거든요. 마르쿠스 가브리라고 페라리스 얘기만 조금 할게요. 이분들은 이제 하몬이라든가 이 책에도 레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하몬 같은 객체지향 존재론에 속하는 진영인데 근데 걔는 또 유구문자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서로 자기 마음대로 이쪽에서 갖고 오고 저쪽에서 갖고 오고 막 섞어. 그러니까 짬뽕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합정 연령의 지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데 마르쿠스 가브리나 마우리츠오 페라이스 같은 사람은
객체지향 존재론 이건 아니고 신실존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도. 그래서 특히 이 가브리엘 마르쿠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은 의미장 존재론이라는 걸 얘기하고 또 신실존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런 좀 휴머리스예요, 사실은. 좀 계몽된 계몽주의자랄까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8페이지에 또 메이야수 상관주의 비판이 있는데요. 이 상관주의, 그러니까 신실주론이나 가브리엘 마르쿠스나 사실 이 메이야수가 상관주의를 비판한 그 뭐지? 유한성 너머인가? 네, 이런 유한성 이후라는 책에서 사실은 많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주의라는 게 아까 그거예요. 다 인간의 언어라든가, 그죠? 권력, 담론 등등등 인간이 어떤 사물을 구성하고 진리도 인간이 구성한다 이 것인데 인간에 대한 무엇로만 아까 제가 사유와 존재 얘기했잖아요. 사유에 대한 존재로서만 보는 것이 상관주의. 인간 빼놓고는 세계를 절대 얘기할 수 없어. 항상 인간이 끼어들어. 뭘 얘기하든 그게 상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실조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나 마우리초 페라이스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상관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 신실조론 등 얘기를 하는데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신실조론 같은 경우도 다원론자예요. 복수 세계론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미장 존재론인 건 뭐냐면요. 사물하고 대상을 구분해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유물론에서 말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 사람 얘기해 베수비 화산 얘기하는데 화산이 있고 나는 지금 남쪽에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는 북쪽에서 보고 있어. 그럼 화산이 몇 개입니까? 몇 개거든. 베수비 화산이 있어. 여기 백두산이 있어요. 난 남쪽에서 보고 있어. 근데 이 북쪽에서 보고 있어요. 신경 쓰는 몇 개? 화산 백두산 몇 개? 네? 한 개죠. 한 개죠. 그게 바로 자연주의예요. 원자로 만들어지면 백두산 화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자연주의라니까요. 이 우주는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우주밖에 없어. 신실주론자는 그게 아니에요. 백두산 자체도 맞아요. 있지. 내가 보는 백두산도 맞아요. 왜? 나한테 드러나는 건 느낌 다른 거잖아요. 심스임한테 드러나는 백두산 다른 백두산이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 개예요, 세 개. 어떤 의미장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면 야 박지가 백두산 보고 있어. 또 다른 박지에게 드러나는 백두산 다른 백두산이죠. 그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바로 멀티 세계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박지의 의미장 속에서 드러나는 백두산하고 그죠? 우리 인간한테 드러나는 백두산하고 거기 백두산에 사는 꽃사슴에서 드러나는 백두산은 다를 거 아니에요. 왜? 의미장 자체가 다르거든. 다른 거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이게 대상이랑 다른데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대상도 있죠. 제가 예를 들면 마르셀 디상이 그 유명한 미술 작품 있잖아요. 변기 아시죠? 샘이라고 제목을 붙인 변기를 공장에서 만든 변기를 미술관에 다 깔았어. 그죠? 그냥 변기잖아요. 근데 지금 위대한 미술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변기가 만약에 미술관이 아닌, 그죠? 저 고속버스 공중 화장실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기죠. 그게 무슨 미술 작품이야. 그죠? 그렇지만 그 변기가 미술이라고 하는 의미의 장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변기가 아니죠. 메이드 예술이 되는 거죠. 왜 변기를 뒀을까? 이건 무슨 예술적 의미가 있을까를 사고하기 시작하죠. 이 변기라는 대상은 그죠? 물질이지. 그냥 물질로 만들어진 변기이지만
어떤 의미의 장애에 들어오는 따라서 이건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야. 예술 작품으로서의 병기하고, 그래서 오줌 싸는 병기는 다른 대상이죠. 똑같은 사물이 아니죠.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예. 응? 똑같은 사물이라도 어느 의미 장애에 들어가에 따라서 대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대상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예술의 장애에 들어가느냐, 그죠? 경기에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쪽 장애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쓰레기 장애에 던져져 있느냐에 따라 갖고 이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인 거죠. 때문에 세계를 물리적인 유니버스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세계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신문론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양자의 각도 저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전부 아니고 이런 사변 실제론이나 행위적 실제론이나 신실제론 같은 다른 흐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제 강연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듣고 실제하고 물질은 다른 거라는 거, 그 다음 아까 말대로 잠재성과 액츄얼, 그죠? 버추얼리티하고 액츄얼의 관계를 보는 철학자들이 왜 그런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지는가, 그죠? 그리고 관계주의와 실체주의가 왜 다른가, 그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셔도 좀, 이제 좀 대충 알겠어. 백두산이 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지 알겠어. 응? 그리고 왜 라뚜루가 그 과속방지턱 가지고 그 행자들의 관계의 그물망을 통해서 개체들만 얘기했는지도 알겠어. 그러면 저는 일단 제 발표를 성공했다 보고 나머지는 이제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면서 하도록 하죠. 이 부분까지는 다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올려주면 파일로.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저는 일단 핵심 뼈대만 제목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